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토크쇼 AI 노다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항상 그래왔듯이 카톡방에는 60여 분이 오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항상 저희가 마련한 자리보다 오시겠다고 하신 분보다 시작할 때는 한 반 이하로 시작하고 점점 알차지는 것 같습니다. 또 안내해 드릴 게 옆에 다과 피자랑 다과가 준비되어 있는데 편하게 드시면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좀 빈자리가 있지만 시간이 되었으니까 천천히 행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공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과 PPT 넘겨주세요. 서울경제진흥원과 셀렉트스타가 함께 준비한 행사 7월 AI 노다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셀렉트스타 황민영 부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특히 서울테크미덕이라는 서울경제진흥원 산하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스타트업들 분들께서 특히 테크 스타트업 분들께서 함께 조인할 수 있으니까 서울테크미덕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울테크미덕 회의도 여기서 열리기 때문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도 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서울테크미덕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쁜 평일이고 소중한 저녁 시간대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귀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알차고 유익한 그리고 재미있는 행사 준비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주체 및 주관 셀렉스타 소개드립니다. 셀렉스타는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맞춤형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고요. 저희 본업인 이런 AI 데이터 구축 이런 것도 잘하지만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 참여하셨던 오늘 행사처럼 AI 노다지 세미나도 격월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1년에 2차례 AI 리더스 포럼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하는 컨퍼런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생태계 활성화가 돼야지 그만큼 AI 교육이 잘 돼야지 저희 회사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저희가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경쟁사든 아니든 협업사든 어떤 회사도 상관없으니까 AI 네트워킹을 같이 확산할 수 있는 모든 스타트업 분들과 또 모든 AI 업계 분들과 같이 확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분은 이따 네트워킹 시간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오늘 처음 와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한번 오셨던 분? 그리고 손을 안 드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안 들고 싶으신 분들이고 진짜 아예 처음 오시는 분들 얼마나 되시나요? 꽤 많으시네요. 저희가 좀 하도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처럼 그 네트워킹을 진짜 진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또 서로서로 많이 알아가고 서로서로 네트워크 확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소개드렸던 오늘 행사 위해서 정말 큰 도움 주시고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서울경제진흥원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중추기관으로 다양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테크미덕 한번 검색하셔서 그리고 서울 혁신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기업들은 서울테크 미덕으로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 혁신 챌린지와 서울테크 미덕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오늘 기업과 기업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부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오프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부스들이 많이 와 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각각 부스에서 어떤 AI 서비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올해 연말에 열리는 또 AI 관련 컨퍼런스 행사를 홍보하러 오신 분도 있고 저희 다이렉트 경쟁사도 있는데 저희는 다 열고 환영을 하기 때문에 함께 다 관람하시고 또 네트워크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다음 주에 AI 서밋에서 이 기반으로 된 자료 를 여기다 좀 더 보강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또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듣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AI 서밋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것도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다들 AI 업계에 있으시면 다들 느끼시듯이 챗GPT의 등장으로 AI 업계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GPT 1, 2, 3 때부터 팔로우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수많은 AI 기업들이 AI 개발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아는 기업 중에서도 투자를 100억 이상 받고 200억 가까이 받았던 스타트업인데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서 모델 만들어봤자 GPT 못 따라간다, 위스퍼 못 따라간다, 어차피 밀린다 라는 판단하에 AI 팀을 아예 통으로 날린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AI 기업이 AI 개발을 포기하거나 저희가 이제 200여 개의 기업을 고객사로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스타트업도 저희 고객사인 경우가 많은데 AI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 AI 사업부 접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더 이상 레이블링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지금도 이 지진이 이어가고 있고 되게 컸던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이폰 모먼트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아이폰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앱 개발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그것 자체가 되게 큰 경쟁력이고 기술력이었잖아요. 우리가 앱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이런 좋은 비즈니스 모델 갖고 있으니까 투자해주세요 라고 하면 투자를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 회사 앱 개발할 줄 알아요, 카카오벤처스 가서 투자해주세요 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기술이 평준화가 빠르게 10년에 넘게 거쳐서 이루어왔었는데 AI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나도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결국에는 AI 모델을 있는 곳 쪽에서 갖다 쓰면 되고 본질이 다시 백투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AI 기술력이 얼마나 높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자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매출을 낼 수 있어요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지 AI B2B든 B2C든 스타트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최근에 봤던 중요한 추세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하이퍼클러버 X도 단23 발표 여러분들도 재밌게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미국 출장 갔을 때 구글 바드 팀과 오픈 AI와 또 스케일 AI라고 데이터 업계에서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나고 왔는데, 요즘에 LLM들이 주로 가는 방향들이 이미 오픈 AI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범용적으로 말 물어보면 답변 잘해주는 거 개발하는 거는 이미 그거는 넘어갔어. 정확히는 오픈AI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글의 그 연구원분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미 그쪽으로는 데이터 레이블링도 파인 튜닝도 프리 트레이닝도 다 끝나갔고 이제는 특정 버티컬로 들어가는 LLM들을 빌드를 할 거야 라고 하고, 구글 바드 같은 경우에도 특정 버티컬 세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하이퍼클로버도 이번에 발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률, 의료 이렇게 커머스, 금융, 법률, 교육 이렇게 특정 버티컬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새로 만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이 우리 API 가져다 써가지고 너네들 사업의 비즈니스를 빌드하세요 라는 식으로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또다시 돌고 돌아서 본질은 비즈니스 모델로 어떤 이런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좋은 AI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느냐에 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AI는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AI를 직접 스크래치부터 개발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GPT 활용해가지고 우리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얹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결론은 데이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쁜 데이터가 있으면 나쁜 AI가 되는 거고,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프롬프팅을 어떻게 프롬프팅을 다르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똑같은 GPT 모델 파인 튜닝 안 하고 나서도 성능이 천차만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로 프롬프팅이 됐던 파인 튜닝이 됐던 RLHF가 됐던 좋은 데이터를 넣어야지 좋은 AI가 나온다는 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개발할 때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가 저희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퀄리티, 커버리지, 밸런스고, 퀄리티는 명확하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커버리지랑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내 AI가 마주할 만한 모든 케이스에 대한 커버리지를 꼼꼼하게 채워야 되고, 밸런스, right amount of the data, 그러니까 적당량의 데이터. 요즘에는 이제 딱히 많을 필요도 없어요. 파인 튜닝하고 프롬프팅하고 할 때 어차피 프롬프팅 한다고 하면은 그 토큰 제한도 있기 때문에 많을 필요도 없고, 적당한 커버리지에 밸런스 마크가 맞춰져 있는 데이터셋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얘기를 간단하게 집어넣어가면은 이런 데이터셋을 AI 모델이 있는 거 가져다 쓰시고, 내가 데이터셋을 분석하고 기획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레이블링할지 큐레이트하고, 또 부족한 거는 또 데이터를 빌딩해야 되는 이런 사이클을 저희가 AI 데이터 플라이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내 AI가 만나지 못했던 케이스들, 몰랐던 케이스들을 점점 채워나가는 게 AI의 성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AI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하나, 이거는 GPT-4 가지고 해보고, 하이퍼클러버 X 나왔는데 좀 써본 사람들이 실망이 많다고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어제 네이버 하정우 소장님 만나고 왔을 때 지금 트레이닝 엄청 시키고 있어서 10월에 API 오픈할 때는 성능이 많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라마2가 공개가 됐고 알리바바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LLM 만들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5개,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 플러스는 직접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뭐 카카오는 코 GPT라 해서 GPT 기반으로 가는 것 같긴 하지만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솔트룩스에서도, 코난 테크놀로지에서도, 스캐터랩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비유를 한 게, 저희도 저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LLM을 직접 사용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 GPT를 직접 갖다 쓰는 거는 모기를 잡는데 바주카포를 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의 파라미터로 매개변수 줄여가지고 파인튜닝으로 최적화해서 나한테 딱 맞는 SLLM으로 가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게, 게임 회사에서 LLM 개발을 해요. 그동안에는 LLM 개발은 빅테크들이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픈소스 모델들이 많이 나오니까 게임 회사에서도 LLM 개발을 하고, 여기 와 계신 소카에서도 LLM 개발한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 역시나 이제 AI, 맨 처음에 AI 모델 개발하고 막 들어갈 때처럼 점점점 이거는 매개변수 줄여가지고 나한테 맞는 스몰 LLM을 만들어서 나한테 맞는 서비스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네이버 클라우드 이번에 하이퍼클럽 X 발표 다 보셨나요, 여러분? 안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안 보신 분이 있군요. 네, 하이퍼클럽 X에서 저는 가장 흥미롭게 봤던 모델이 그 뉴로 클라우드라는 모델이었어요. 뉴로 클라우드가 뭐냐면은 그 컨테이너 박스에 데이터 센터를 다 만들어 놔가지고 너네 데이터 센터에 집어 넣어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GPT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GPT 도입을 꺼려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에다가 우리 데이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뭐 금융사라든지 이런 데는 데이터 민감성 보안성 때문에 이런 GPT 쓰고 싶은데 못 쓰는데, 그리고 애주어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이 바인딩된 게 있어서 그걸 함부로 또 따로 그쪽을 통해서만 상용화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도입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이퍼클럽은 아예 컨테이너 박스에 LLM을 집어 넣어가지고 납품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번에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가지고 많은 대기업들이 더더욱더 LLM 쉽게 도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목적과 자기 비즈니스에 맞는 스몰 LLM 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랑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조사하는 내용들을 간단히 공유를 해드리면은, 제가 스케일 AI가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고 AI 개발 비용의 80%가 데이터에 구축이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시장 규모를 스케일 AI를 통해서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스케일 AI 그 리더분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전체 자기네들 매출 중에서 60%에서 70%가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AI가 자율주행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뭐 제네레이티브 AI가 뭐 어떻게 뜨고 뭐 GPT가 이렇게 뜨고 난리가 나고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AI에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는 자율주행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전체 카테고리에 원톱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자랑을 하면, 저희가 데이터 센트릭 AI를 주창하셨던 앤드류 교수님께서 한국에 내한을 하셨을 때 저희 김수엽 대표가 같이 키노트를 하고 제가 파이어사이드 챗을 진행을 하면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앤드류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도 기존의 슈퍼바이스 러닝, 그냥 비전이나 오디오나 텍스트 가지고 러닝 해가지고 내는 경제 창출하는 거하고, 제네레이티브 AI로 해서 경제 창출하는 거하고 밸류 창출이 아직도 훨씬 더 슈퍼바이스 러닝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네레이티브 AI의 SLM 이렇게 큰 하이프고, 우리 회사 망했어, LLM 때려쳐야 돼, 못해,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슈퍼바이스 러닝이 훨씬 시장이 더 크다라는 것들도 우리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레이블링 시장에도 그대로 도입해 보니까 GPT가 그렇게 휩쓸고 지나가는데 여전히 비전 데이터 레이블링이 가장 큰 마켓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소카를 자꾸 언급해서 그러는데, 소카에서는 그래서 디테일하게 자동차 관련된 AI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를 제가 열심히 조사해보면서, 이제 소카에서 발표를 해주실 때 또 제가 틀렸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현재도 이미 사고 확률을 낮추고 고장을 감지하고 차량 배치 최적화하는 데 AI를 쓰고 있고, 또 LLM을 이용해서 이제 좀 그 CS에 활용을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B2B 서비스로 상용화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CS랑 차량 배치 이런 곳에 대해서 소카에서 LLM을 통해서 또 AI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예시로는 저 뒤에도 닥터차 앉아 계시는데 닥터차 여기는 이제 자동차 타이어가 마모도를 비전으로 체크해서 이 정도 마모되면 자동차 수리해야 돼요, 타이어 갈아야 돼요, 옆에 펜더 나가면은 이거 이미지로 분석으로 뭐 수리할 때 얼마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 회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쳐다보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사진 찍으면은 AI가 수리 견적을 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수리 쪽으로도 있고, 또 사실 이거 저희가 데이터 할 뻔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못했는데 그 이미 기사화가 됐으니까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제 전기차 충전할 때 그냥 차 파킹해 놓으면은 알아서 로봇이 가서 전기차 그 꼽는 거 플러그 찾아가지고 뚜껑 따고 꼽아가지고 충전하는 그런 식으로 비전 AI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충전 이런 곳에도 쓰이고, 또 제조하는 데도 당연히 쓰이겠죠. 현대자동차 그 제조 관련된 프로젝트도 저희가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교통 관제, KT도 있고 KT 말고서도 이제 교통 관제 관련돼서 하는 스타트업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로 자동차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는 기술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엔비디아에서 많이 밀고 있죠. 차량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AI 기술, 음성 인식이라든지 소리 인식 뭐 이런 걸 다 이용해가지고 자동차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자동차와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분야에 따라서 AI가 어떻게 도입되어 있는지를 까보면은 생산, 운전운행, 유지보수, 교통흐름, 인포테인먼트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스마트 팩토리나 자율주행도 운전운행에 들어가고, 뭐 교통흐름이나 유지보수는 아까 자동차 타이어나 뭐 문제 생겼을 때 그리고 소리로 인지하는 여러 가지들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테크놀로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면은 비전 데이터로 하는 게 아직도 여전히 크고요. 자율주행이 엄청 크게 있고, 오디오 가지고 하는 것도 여러 스타트업들이 시도하고 있고, 코클리어.ai라고 하는 소리로 인해서 이게 어떤 소리인지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스타트업도 있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고, 제너레이티브 AI는 어떻게 하면 킬러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제너레이티브 AI가 엄청 큰 이슈가 된 것에 비해서 이걸로 킬러 컨텐츠가 뭐가 나왔다, 챗GPT 말고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생기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올디너리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아닌 스프레드 시트로 뽑을 수 있는 스트럭처링 데이터 타입으로 AI를 개발하는 것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AI에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산업의 특정 카테고리인 자율주행이 전체 AI 인더스트리의 반 이상은 아직도 못 보고 있다라는 게 현재 AI 자동차 관련된 아니면 AI 전체에 관련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면은요, 저희는 AI 데이터, AI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기업으로 출발을 해서 국내 여러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B2B로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코코드나 클루 같은 공신력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공개하기도 하고, 저희 또 open.selecta.ai 오시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저희가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좀 유명한 인사분들이 오시는 행사를 저희가 맡아서 주간은 아니지만 주된 롤을 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AI 노다지 같은 세미나도 진행을 하면서 AI 커뮤니티에 좀 진심인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는 논문용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타트업이든 대학원생이든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리 AI랑 만들었던 저 데이터셋 저희 공짜로 해드렸고요. 카이스트랑 했던 데이터셋 논문 쓴다고 하니까 공짜로 해드리고, 클루 데이터셋도 저희가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일부 돈을 받았지만 그때 베이직하게 공짜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논문 쓰는 용 데이터는 저희가 공짜로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해드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논문 쓰고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포브스 30under 에이시아에서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분야 표지 모델이 선정됐어요.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분야에 몇 개 기업 있고 한데 저희가 표지 모델인데 30under30고 제가 신청하고 제가 인터뷰도 보고 했는데 저 혼자 코파운더 중에서 나이가 30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 잘렸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같아요. 글자들이 좀 깨졌는데 또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국내 5대 LLM 개발하는 대기업하고 네이버, SK, KT, LG 그리고 카카오까지 해서 그 초거대 모델 LLM을 만들잖아요. 그 LLM의 윤리성, 이 LLM이 편견을 타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데이터의 정확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저희가 주관기관이 돼서 만들고 있고요. 또 정부 부처들과도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그냥 데이터 시키는 대로 잘 만들어 드립니다가 아니라 그 LLM이라는 마켓에서 당연히 이 데이터셋은 오픈 AI의 챗GPT와 구글 바드도 당연히 GPT야 구글 바드나 라마도 다 집어넣어서 할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표준이 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이고요. AI 도입에 대해서 기존에 오늘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과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저희는 AI 모델은 예를 들어 저쪽 회사에서 준비해 주시는 거 쓰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 AI 모델에다가 어떤 데이터 먹일지 준비해 주는
그거를 저희가 다 담당해드리겠습니다로 저희는 파트너를 가고 있고, 심지어 종종의 경우에 저희가 그냥 어떤 AI 모델 쓸지도 골라줘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이 되게 웃긴 게 AI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AI 좀 도입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도 저희 고객분이 되고, 아니면 진짜로 뭐 네이버, 삼성 이런 거 같이 본인의 AI 팀이 있는 분들도 저희 고객분이 되고, 좀 확장해서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부스를 하고 계신 많은 기업들과 협업해가지고 이런 것도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툴들을 가지고 있고, 뭐 한 가지만 강조드리면은 저희는 텍스트 LLM 관련해가지고 파인 튜닝해서 챗봇 만드시고 많이 하실 텐데, 신테릭 데이터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그 데이터 밸런스를 잡을 때 이 데이터 부족한데 하는 거는 저희가 생성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S 기업과 같이 협업해서 POC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AI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이게 제가 다음 주에 발표할 주제가 사실 AI 데이터 컴플라이언스인데, 우리들 모두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겠지만 AI에 대한 규제가 향후 6개월에서 1, 2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 대해서 데이터적인 사이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저희가 신경 써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직접 관련돼서는 H사라고 하면 너무 노골적이긴 한데, 뭐 H사를 위해서 라이다를 뭐 데이터 이런 것도 뭐 저희가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건데, LLM을 뜯어다보고 뭔가 서비스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직접 스터디를 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뭐 레그라든지 뭐 리트리벌 뭐 이런 거 만들어보고 데이터 이것도 구축해보고 해야지 저희가 다른 데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AI 데이터 하는 회사인데 뜬금없이 이상한 특이한 서비스를 다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거라서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홍보 드릴 게, 저희가 AI 뉴스레터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업계, 학계, VC, 대학생부터 대기업 대표이사까지 5,000명 이상이 구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업계 벤치마크 오픈율이 10%가 넘지 않는데 저희 오픈율 30%에서 40%의 경이로운 오픈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권혁주님이 쓰시고, 정인영님 어디 갔어? 정인영님께서 검수를 하셔서 저희가 매주 AI 뉴스레터를 하고 있고, 되게 진짠데 SK텔레콤 전무이사님께서 뉴스레터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지고 저희 마케팅 팀원이 그냥 예의상 한 말 아니야 하고 그 실제로 까본 거예요. 까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쫓아가서 까보는 건 되게 좀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구독을 하고 뭐 S기업 대표이사님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스 홈페이지에서 매주 AI 뉴스 트렌드 받아보기 클릭하시면 가입할 수 있으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자동차 시장과 AI 시장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분석한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실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서 본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시간들이 좀 길게 지나갔는데, 이제 본 행사와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AI,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의 융합의 주제로 사진을 이제 적나라하게 가운데다 크게 박아놨는데 네. 소카에서 두 분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일부는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옆에서 중간중간 인풋을 질문이나 이렇게 집어 넣을 거고, 다음 세션은 이제 주요한님께서 두 번째 세션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세준님 무대로 청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카에서 기술기획팀에 있는 박세준이라고 하고요.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있다가 앞에 오니까 뷰가 달라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소카에서 기술기획팀에 있고요. 기술기획팀이 있으면서 자동차 자율주행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자율주행이 되었을 때도 또 쉐어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었던 프로젝트, 그걸 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갈 예정이고요. 기술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 분들의 질문은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고요. 우선은 들어가게 이 사진은 많이 언론에서 언급이 되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가 주행을 시작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마 조만간 한국에서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이 기술 개발하는 것들이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라고는 현재 업계에서는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비용의 문제가 있고, 대신에 그걸 상용화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걸림돌들이 좀 있는데, 저희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풀어가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자동차 사진을 몇 개 갖고 왔는데, 모든 사람들 좋아할 만한, 한 번쯤 꿈꿀 만한 자동차들입니다. 가격 한 4만 대 정도 되고, 옵션을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이제 개인 어떤 분들의 월급 하나가 나갈 정도의 고급 차량들.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가격대의 또 다른 차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에디슨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이 가격도 역시 한 3억 정도가 되고, 현재 운수사업소에서는 정부에서 2억 원 이상의 정부 보정을 받고 1억 정도의 구매를 하고 쓸 수 있는데, 앞서 봤던 슈퍼카의 버금가는 가격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3억을 주고 버스를 탈래, 스포츠카를 탈래 했을 때는 아마도 버스보다는 스포츠카를 타게 될 거고, 이런 걸 봤을 때 자율주행이 가장 저희가 마주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공공의 영역이지 않을까, 셔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청계천에 외곽을 나가서 비를 피하고 있다가 포티투다에서 셔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아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만들 수 있을 단계는 공공의 영역으로. 이거는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옵션에 대한 채택률인데, 이것도 역시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2019년도 3Q까지가 최저점이 있다. 이게 지금 내리막길이 갖고 있는데 글로벌 지수고요. 이게 채택률이라고 하면은 제가 차를 살 때 FSD 합니다라고 하는 비율인 옵션을 선택하는 비율. 네, 비용을 지불한 생각보다 많이 나네. 독립으로 따로 추려서 보면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대신에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19년도랑 이 차이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뭐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비싼 가격이 가장 큰 이유라고. 테슬라 트로이 테슬라이크라고 테슬라를 추적하는 트위터인데 그걸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은 이 모습은 볼보에서 2018년도에 나온 컨셉입니다.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한 이미지인데요. 아마 다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동차만큼 이게 미래의 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픈하고 개발을 시작하는 산업도 굉장히 드물긴 한데, 2018년도에 나왔던 이 이미지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현실에서는 근처도 못 가죠. 네, 붙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CES나 이런 박람회를 가게 되면 이런 컨셉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 현실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이제 PPT면은 움직이는 짤인데, 지금 이런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2015년도에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동차랑 통신 회복 쪽으로 설계를 하는 쪽에 취업을 해서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전기차도 매우 생소했었고 자율주행은 더더욱 막 크게 언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언급이 되기 시작한 이후 굉장히 빠르게 산업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거북이와 따라가는 사람, 이게 그 제 눈에 엑셀과 같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를 빠르게 쫓아가면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거북이가 쫓기 앞으로 가는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율주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매우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기술,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는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붙여봤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자율주행이 현재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그 SA 기준으로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단계가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발부터 손, 눈, 머리까지 조금씩 자유로워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제 레벨 5까지 가는 건데, 지금 저희가 흔하게 타고 있는 자동차들은 아마 레벨 2 단계에서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자유롭게 운전하고 있는 건데, 지금 넘어가기 어려운 단계로 있는 것들이 3단계.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메르세데스랑
도요타 정도까지가 3단계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테슬라는 테슬라는 2단계. 네, 2단계 수준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머릿속의 이미지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먼저 스타트 끊어가지고 가장 앞서 나간다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데 상용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한 게 테슬라이지 않았을까 음.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도 레벨 3를 뭐 이번에 한 해 만에 뭐 3.5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현대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차도 같이 일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허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굉장히 좀 많이 타지만 많이 못 먹는 그 제도사를 갖고 있는 약간의 부담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맞춰서 소카가 이제 쉐어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해서 제가 기획했고 진행했던 프로젝트 POC로서 멈췄던 것들인데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붙이면 될까라고 봤을 때 이제 RTK라는 GPS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인공위성에서 차량이랑 직접 통신을 해서 위치를 추적했다고 하면 실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정 내비나 내비게이션 여러 개를 동시에 틀어놓고 빠른 길을 찾으러 가시다 보면 똑같은 트랙을 말해주고 있는데 주행거리가 오차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일반 GPS 같은 경우는 10m 그 이상 나는 경우도 많은데 RTK는 그런 것을 정밀하게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대 중간에 그 기지국들을 활용해서 그 로버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로 도입해서 그 GPS의 그 거리를 고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LG 플러스랑 했었고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자율주행이 되면 일단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게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렇게 도로 차선이 없는 곳에서 지도에서 차량의 위치가 지금 현재 뭐 카카오맵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약간 치우쳐 있는 걸로 보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앞으로 자율주행이 된다 보면은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또 고객들이 차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고객이 앞에 있지만 10m 뒤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객 경험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한 위치가 필요하다. RTK랑도 저희 RTK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POC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면인식인데요. 자율주행은 어쨌든 면허가 없는 사람도 차량을 탑승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부정하게 사용되기 경우에는 차량 내에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나 그 외 어떤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을 타는 사람이 누군지 신원이 명확히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면인식이 보통 저희가 출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쓰고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식을 해서 고객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차가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는 이런 식의 기획을 했었는데 이걸 서버를 하나 구축을 해야 되는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네, 이거는 또 그냥 컨셉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U 플러스랑 RTK 했다고 하시는 거는 네. 그러면 이거는 개발을 어느 쪽에서 개발을 주로 하셨던 건가요? RTK는 U 플러스로 바꾼 거고요. 아, 네. 그거를 자동차에다가 도입하는 거에 대한 POC를 했다라는 말씀.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RGPS랑 성능 비교를 해가지고 우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또 파생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도입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RTK가 전국 단위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경기도 일대가 끊어지는 현상들이 좀 발생해서 도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기 전에 그 여기 있던 기술들을 직접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건가요? 소카에서? 아, 네. 저희는 직접 개발을 하지 않고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에 있는 기술들을 저희 쪽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네. 아, 네. 그래서 이런 안면인식 같은 것도 다 외부의 기술을 저희가 도입해서 차에 붙여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율주행 차량인데 사람이 내려서 카드를 결제하는 방식들은
기술 발전에 있어서 진짜 역행하는 부분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뭐 폐기 부분이 있어서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기타 또 다른 그 차량이라는 것들이 이동뿐만 아니라 공간의 영역이 넘어가면서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도 많이 추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 내에서 차량의 정보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 카드를 똑같은 차량에 심어놓는데 그런 것들을 무선으로 통신화해서 결제할 수 있는 것들, GS 펜텍스에서 그런 솔루션들이 나와서 제휴를 해보려고 했다가 시골에 이동하는 고객들은 경험할 수가 없다. 일원화되지 않는 표준화된 서비스가 아니다.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성페이처럼 기존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새로 깔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고도 충분히 도입 가능하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코멘트 드리고 싶은 게 제 2015년도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잖아요. 8년 전에 그 실리콘밸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페이 위스 구글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를 갈 때 핸드폰 블루투스만 켜놓으면은 알아서 맥도날드 매장에서 제 아이덴티티를 인식해가지고 제가 등록해놓은 사진 얼굴만 확인한 다음에 자동으로 제가 등록해놓은 카드랑 결제를 하는 게 8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용화가 안 된 이유가 좀 뭘까? 왜 안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그러려면 블루투스 비건을 뭐 인식해가지고 뭐 하는 장치들을 모든 정보에 다 깔아야 되는 게 문제가 돼서 그렇겠구나 생각이. 저희가 그림 알면 다 깔리지만 네. 이제 안전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 위에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 인프라 속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도로에는 룰이 존재하고 법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로의 형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런 많은 표지판들은 사람들이 시각으로 인지하는 것들의 정보인데요.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업체들이 이런 표지판들도 라벨링을 하거나 어노테이션을 해가지고 인지를 하려고는 하는데 기상의 조건이나 여러 가지 낡음이나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의 형태도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에도 이런 학회를 가보면 이런 사이니지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표준화되거나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들을 만들고 있는데 크게는 연결성, 인지성, 단순화 딱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걸 이제 자율주행 레벨 수준으로 나눠서 12개 단계의 프레임워크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평가 단계는 6단계 하고 있는 것들을 논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게 좀 보조자료인데 이것도 미국에서 표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되려고 하면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도로 사정들과도 또 주변 다른 차량들과도 통신을 하는 것들이 안전한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자동차 급브레이크를 했을 때 주변에 내 차가 급브레이크 한다라는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다른 차량들이 대응할 수 있는 통신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17개 메시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세분화된 것들 데이터나 엘리멘트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한국도 이걸 차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법인데 이게 좀 되게 민감한 제조사에서도 굉장히 민감할 거고 자율주행에 대한 급발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항상 아마 이런 문제들이 계속 걸려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상반되어 있는 법들인데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제조사가 책임이다라는 거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책임. 네, 소유자의 책임이다. 대신에 그 소유자가 갖고 있는 책임의 그 비책이 제조사에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부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이 두 개가 매비스트처럼 돌아가는 내용인 거죠.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걸 하다 보면 사실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서상의 문제도 있고 산업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현재 계속 얽혀 있는 것들이 자율주행에서 또 하나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자율주행 차량은 지금 그냥 특례법 안에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마중물이 돼서 좀 위에 저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임시적으로라도 네. 교통사고 나면 책임이 어떻게 돼요? 일단 제조사가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법에 지금 석카도 참여를 해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쉐어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어필을 하려고 여러 가지 대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또 이렇게 계속
아마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 정부 기관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굉장히 그 FSD 자율주행이 앞서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FTA를 맺으면서 안전 기준이 테슬라가 지금 현재 한국의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고 미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 ADAS 보조 자동차의 보조 시스템들이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뭐 코너를 돌 때 앞바퀴와 뒷바퀴의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저 ADAS 기능을 오프시키는 것들이 좀 기본적인 알고리즘 안전을 위한 규제인데 다리에 램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 ADAS 기능들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을 따르고 있고 미국 기준은 그 앞뒤 바퀴의 속도 차이를 인식하는 것들이 규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넓은 범위 안에서 FSD가 상용화가 되고 있는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테슬라가 이제 그 자율주행에 앞서가 있는 이미지를 주는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역으로 또 한국 차가 미국에 가면 또 자유롭게 규제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헤게모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국 국가 간의 이 국익의 어떤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율주행의 사람의 기대가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셀렉스타 5원이 저겁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낮아져야 되고 그거가 동시에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적인 인프라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도 어떻게 고장이 날 거고 뭐 여러 가지 어플도 계속 버그를 해결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자율주행도 사고가 분명히 날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사람만큼만 할 수 있어도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좀 앞으로 점점 필요할 것 같고 좀 낯선 환경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가족들한테 운전 주행 배워야 되지 않고 싸운다 이런 것들인데 인간에게는 약간 이런 낯선들에 대한 문제, 사회에서는 이해식당 간에 또 서로 간에 좀 양해하는 것들이 산업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마무리를 지으면서 어떤 느낌으로 자율주행차나 기술 발전을 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어쨌든 발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해지고 이동의 약자들이 사라지는 것들은 당연해지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대체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해관계 집단들 간에 또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자동차 남자들이 그 멋있어 보일 때 중에 하나가 이제 후진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과연 사라질까 생각해봤고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기사로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다. 어차피 자기들의 고객들 대부분 기사를 들고 자율주행을 해는 것보다는 뭐 잿더리를 더 멋있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밈들이 있더라고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어쨌든 많은 편의와 이로움이 있고 하겠지만 또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그런 또 단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로봇 청소기가 이제 아파트 각자 살고 있는 집들에서 사람들의 청소의 일거리를 완전히 덜어주시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일부의 역할이 분담이 되고 있는 것들이 로봇 청소기와 사람이 잘 조화를 이루어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자율주행 차량도 앞으로 지금은 굉장히 낯설고 큰 부분이지만 사람과 어떤 조화를 잘 이루어서 그런 멋있는 남자의 모습도 계속 유지가 되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조화로운 기술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바람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드리는 거는 그두 번째 세션 이후에 함께 여기 오셔가지고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션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홍보 저희 그 준비된 상품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따 질문 세션에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상품을 준비해 드립니다. 맨 처음에 있는 네트워킹인데요. 신세계 상품권 2만 원을 드리는데 네트워킹 세션 할 때 가장 많은 명함을 따오신 분에게 네트워킹 상을 드리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팀 게임들도 있고 뭐 5-6명씩 그룹으로 해서 팀 게임도 있고 30초 자기소개를 맨 처음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명 스타트를 끊으면 다 하시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30초 자기소개하고 뭐 참여 AI 빙고 게임, AI 노다지 돌잔치, GPT의 K-팝 한 줄요약, 타임어택 퀴즈 게임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팀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3등 팀에게는 우리 모두의 뜨거운 박수와 열렬한 환호. 이거 누가 적은 거예요? 하고 2등 팀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1등 팀에게는 배민 5,000원권 그리고 질문하실 때 베스트 질문상 주신 분들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사업개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검색하실 때 AI 사업개발로 검색을 하시거나 여기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셀렉트 SELECT가 암호입니다. 그래서 카톡 오픈 채팅방에 여기 거의 500분 정도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뭐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앞으로 하는 여러 가지 네트워킹 행사, 세미나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QR 지금 찍으실 수 있을 분은 찍어도 좋고 아니면은 그 카카오톡 AI 사업개발로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면 됩니다. 암호는 select SELECT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 또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도 이제 AI 노다지 카페가 어제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제 네트워킹 행사 여러 가지 소식도 드리고 카페에 가입하고 게시물 작성하면은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니까 또 많이 들어와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멤버가 15명인데 제 생각에는 다 저희 멤버들일 것 같습니다.